그 이제 공동저당도 칠판 보세요. 예, 공동저당도 시험에 제일 많이 보는 이런 거니까 저번 주에도 10분 넘게 가르쳐 줬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제끼라고 말이야. 지금 하나는 이제 X는 참호작고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Y는 물상보증이니까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도 이제 공동저당 성립이 되니까. 그럼 먼저 동시배당의 경우 요거는 특히 2010년도 이해관련 판례가 나왔고 옛날에 이제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사례가 하나는 채무작 하나는 물상보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정답 고르려면 368조 1항이 이 경우 유치 적용되니까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이 정해진다. 이런 게 이제 옛날 답이었는데 2010년도에 판례가 나와서 첫째 동시배당 먼저 채무자 소유 X부동산 부동산을 매각당하면서 우선 배당을 받고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 Y부동산부터 추가적으로 배당받아라. 요거는 꼭 해야 되고 기억번 틀려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 경우에 이제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지금 물상보증인 소유 Y부동산에서 하기 전에 채무자 소유 X부동산 이거는 20배당 채무자권 물상 2번 20배당 먼저 가져갔다. 이 경우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게 동시에 배당이 됐다라면 얘가 Y부동산 배당받을 금액 한도에서 얘가 원래는 얘를 대위해서 이렇게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는 우순위 저당권자 대위가 허용이 안 된다. 이유도 다 가르쳐줬고 이것보다는 이제 요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오니까 디귿번에 요걸 써놨는데 물상보증서 부동산에서 20배당으로서 다 가져갔다. 그럼 물상보증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한과 동시에 요게 거고 여기에 얘가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것 가지고 얘가 전액 완전을 받게 되면 얘는 공동 저당권을 대위해서 X부동산에서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 따라서 이게 매각되면 얘가 여기 우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게 되고 그 다음 그 마지막 구절을 의외로 많이 모르니까 주의하라고 저번 주에도 목지적으로 가르쳐줬단 말이야.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얘는 지금 물상보증인한테 돈 빌려주느라고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1번 저당권을 이렇게 대위 취득해서 우선 배당 받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는데 시험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르쳐줬어요. 이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권을 대위해서 채무자수 X부동산에서 1번 저당권 취득하면 그 1번 저당권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시 뭐 한다고? 물상대위 한다. 요래 물어본다고 가르쳐줬어요. 요게 디귿번은 따라서 맞고 아직 출제가 안 된 게 그 니은번인데 니은번은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이 공동저당권자가 예를 들어서 Y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를 했다 치자가 뭐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요 X부동산을 매각되면서 얘가 다 배당을 받으면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게 동시에 배당이 됐다면 얘가 Y부동산부터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얘를 대위해서 이렇게 우선 변제 받아가는데 여기 이제 채무자가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여기 저당권을 만약에 포기를 했다. 그러면 대위가 허용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X부동산 매각되면 전액을 가져가 버리면 얘는 배당 못 받잖아. 요거 포기해 버렸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포기하지 아니했다라면 얘가 얘를 대위해서 Y부동산부터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얘는 X부동산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게 니은번 8 저번 주에 가르쳐줘. 따라 니은번도 맞고 따라 답은 5번이고 한 번만 해보라고 말이야. 그러면 한 문제 건지니까 공동저당은 이 부분에 집중 나오기 때문에 인내심력 한 번만 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대목 포기하고 하는 데까지 해보라고 말이야. 저번 주에도 10분 이상 가르쳐줬고 더 자세히. 그 다음 계약계좌 관련해서 1번 판례는 이행불능의 경우 최고 없이 당연히 이제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해줘야 했는데 요때 이제 하도 그 1번 판례도 요즘에 다양하게 물어보니까 이행불능기가 최고 필요 없죠. 더 나아가서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불능 시에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지문 판례처럼 원래 매도는 소유권이라고 매수는 잔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인데
이런 경우는 이행 불능이 이미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계약 해제, 채우고 필요 없음,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음, 동시행관계 있는 잔대금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음. 2번 단 하나만 보고 넘어가세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죠. 3번 이행 불능이니까 채우고 필요 없고. 답은 4번이죠. 합의 해제는 계약이니까 해제에 관한 민법규칙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만 의외로 딱 하나가 있어요. 적용되는 것이. 그게 548조 1항 단서라고 말이에요. 거꾸로. 합의 해제 경우도 제3자 고려는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러나 원칙을 항상 전제하라 그랬네요. 합의 해제의 경우는 원칙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4번 지문처럼 548조 1항 단서는 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렬하고 넣는 지문이라고 말해. 그 예우란 소리가 아니고. 5번은 행사에서 불가분성 548조 1항. 21번은 1번 15조 1항. 의외로 이 의결정수 많이 물어보니까 예우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답은 2번이 틀려있고.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공용부분하거나 물건의 득실 변경에 등기할 필요 없다. 지겹도록 가르쳐 들었어요. 187조가 적용되는 거라고. 답은 이거이고.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로 지방금은 18조.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들에 관한 채권을 그저 특정 승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공용부분이라고 못지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구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에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특별 승계는 승계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연체로 이것까지 승계되는가? 요거는 승계되지 않으니까 3번 맞고. 각 구분 소유자가 보존행위는 민법하고 똑같아요. 단독행위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5번의 경우 공용분야 전유분야 여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도에서 결정되니까 5번도 맞고. 답은 2번만 틀렸고. 22번의 경우는 계약 명의 딱 사례인데 요즘에 이제 잘 나오는 그 계약 명의 딱 사례인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로 전제를 해놨어요. 이런 사례가 거의 비슷하게 우리 시험에 요즘에 하도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고 너무 쉬운 문제라고 말이야. 2017년 병소 역수토지를 취득하고 싶은 갑은 친구니까 특례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고. 따라 실명법 4조 1항에서 이 명의태 약정은 무효니까 신탁행위로 보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고 친구끼리니까. 을과 엑소주가 명의태 약정을 맺고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 을에게 엑소토지를 매수하기엔 자금을 제공하고 을 명의로 병과 계약하도록 하였다. 병이 매도인이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고. 사례는 아주 간단하니까 머릿속에 그림 안 그려지면 옆에다 병, 매도인, 선의, 갑, 신탁자, 을, 수탁자 써놓든가. 그러나 지금쯤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 사례는 전형적인 경우니까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고 시간을 절감하려면 이때 이 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병, 그러니까 매도인은 선이고 아주 전형적인 계약명의 딱 사례예요. 그럼 먼저 소유자가 누구인가 확인하라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줬어요. 명의다 약정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이지만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보통은 매매라고 생각하고 매도인을 매매하니까 보통은 매매처럼 취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하고 수탁자 사이의 매매는 유효고 등기도 유효고 그러니까 매수인 바깥 말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고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1. 엑스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따져야 될 것이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수탁자로 확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 따지라고 그랬나요? 신탁자가 이자로부터 소유권 등기 이전 받을 수 있는가? 실명법이니까 실명등기 하라는 거니까 그걸 따지라 그랬는데 2단계가 소유자를 그래서 확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명의딱 약정은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실명법 4조 1항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반사질서로서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따라서 불법원익급여 746건 적용이 안 되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데 요거는 2017년이라고 주어놨어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가르쳐줬다시피
95년 7월 1일 실명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계약 명의탁이 맺어지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부당이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겠지만 실명법 시행일 이후에는 약정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니까 매수대금을 부당이도로 반환 청구.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그걸 둘로 나눠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95년도부터 지금이 워낙에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아예 실명법 시행 이후 거를 주로 물어본다고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도로 못 치러놨어요. 2017년으로. 그러니까 2번 맞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매수대금을. 지금 알아듣겠나요? 이때 3 하세요. 이 경우는 2번 지문처럼 매수대금을 부당으로 반환 청구네. 그 대신 3번 지문처럼 신탁자가 을거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을 가진 걸 전제로 해서 신탁자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이 3번 지문처럼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신탁자에게 지급하는 약정은 뭐가 된다? 이것도 실명법 4조 1항에서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옛날에 때부터 우리 시험에 나온 기초법 판례고. 4. 요거는 이제 옛날은 이게 4번 판례는 출제가 안 됐는데 이유는 판례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학자들은 4번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 경우는 지금 분명히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못하죠. 매수대금을 부당으로 반환 청구하니까. 그런데 수탁자가 자발적으로 임의로 매수대금 대신에 내 돈은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이 X토지로 대신 넘겨줄게.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옛날 학자들은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대물변제 약정으로 유효로 받은다 요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다행스럽게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가 나오니까 이제 4번 지문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고 말이야. 이런 게 대물변제 약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뭔 알겠나요? 그래서 내가 농담하면서 이야기도 해줬어. 평소에 인덕을 좀 쌓으라고. 인덕을 쌓으라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는 못하지만 인덕을 좀 인품을 좀 잘 갖춰 놓으면 자발적으로 수탁자가 1억 원 대신에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해줄 수도 있다고. 이런 거를 대물변제 약정. 이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된 거이고. 답은 5번이 틀려있는데 신탁자 갑이 명의탁 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액에서 수탁자 을에게 이전등기 저권을 가지게 된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했다. 지금 뭐 물어보겠나요? 원래도라면은 지 앞으로 가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탁자하고 요 사람은 제3자 사이에 명의탁 약정을 또 맺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등기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것도 명의탁에 해당이 돼요. 본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하는 것도. 따라서 이 사례는 신탁자하고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가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명법 4조 1항에 의해서 그대로 무효. 본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를 제3자 명의로 하는 것도 명의탁에 포함되니까. 답은 5이고 23번은 똥된장 구별 못하고 종래의 타성에 젖어서 법조문 몇 개 깔짝깔짝 외우고 시험장 가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좀 이해하고 가보라고 지금 연습시키려고 23번 넣어놨는데 상가금 임차 보호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약갱신 요구권이다. 다 아는 이야기고 이거는 존속기간 만료 전 요건을 정확히 겹치는 거예요.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돼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1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아마 23번인데 맞힌 사람은 별로 없을 정 싶은데 평소에 조문이나 몇 개 깔짝깔짝 암기하고 다니니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은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가야 될 거고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일 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정당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임차인의 권리금도 동시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하고 임차는 목숨 걸고 차임은 따박따박 지불해야 돼요.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가 되면 갱신 요구도 거절당할 뿐더러 권리금도 보관되는 개박살이 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사고하세요. 답은 2번인데 지금 최장 5년까지인데 2012년 9월 1일 1년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묵시갱신됐어. 그럼 묵시갱신되면 존속기한은 몇 년으로 보는가요? 쓸데없는 그만하고 1년이죠. 묵시갱신은 존속기한 1년이라고. 최단 존속기를 존속기로 보니까 이 존속기한 1년이다. 그걸 전제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요. 그럼 계속 1년 단위로 갱신이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5년을 계산하면 2017년 8월 31일에 5년 기간이 계약이 만료가 돼요. 뭔 알겠나요? 그런데 지금 이 날짜는 2016년 7월 1일이야.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묵시갱신이니까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2016년 8월 31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겠죠. 4년째는. 그게 또 묵시갱신이 된 거고. 그럼 이때 1개월 전을 계산하면 8월 31일에서 7월 31일인데 7월 1일에 갱신 요구했으니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도 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적법하게 갱신 요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고의나 중단에서 파산한 경우 옛날 시험에서 이 중과실을 뭐 경과실로 바깥측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하러 되는 거고 4번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직전인 만기 10일 전에 갱신 요구를 했다. 당연히 거절해요.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하는 거예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조심하라고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임대인들이 악용을 하다 보니까 법을 좀 개정을 했어요. 갱신 거절 사유 중에서. 옛날에 이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그 마지막 구절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할 필요가 있으면 갱신 요구 거절을 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악용을 많이 했다. 그때 우리 시험은 이제 전부 또는 대부분을 바꿔치기 잘했죠. 대부분이 아니라 뭐로? 일부를 철거한다 이렇게. 근데 이걸 하도 악용을 하니까 그동안 논란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이제 추가를 시켜놨어요. 무조건 이런 경우는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구절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야.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겠나요? 근데 우리 문제집은 이거 잘못 해놨네요. 그 파란색 그 문제집 있잖아. 그거는 요 법 개정된 내용이라 옛날 거 그냥 아무 생각 써놔가지고 그 정답 잘못하는 거 있다고. 따라서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4번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24번은 아직도 이런 걸 임대차 주택임대법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스토리인데 아직도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개발 세발 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이해를 좀 하고 시험장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단계별로 순서대로 질문을 구성해 넣어놨는데 지금 의리주택 소유자라고 해놨고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임대인이고 순서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임차인이고 계약요건 확정을 이제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병이 지금 저당권을 취득했고 얘가 지금 경매 청구해서 요거를 정의 낙찰을 받았고 요거 매수인이고 이렇게 사례를 주어놨다고 말이에요. 내가 보겠나요? 읽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정답은 못 골라서도 아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 낙찰이 됐을 때 일단 선순위 임차인은 계약요건 확정일자 다 갖추고 있는데 얘는 일단 선택권을 갖죠. 이 주택에서 기간 끝나고 살고 싶으면 계약력 갖췄으니까 임차권을 주장해서 명도 거절하고 살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 매수인 양수인이 이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는 3조 사항의 양수인에 포함되니까
기간 끝나고 경락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하면 되고. 이 새끼 얼굴 보니까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애다. 예. 그러면 이사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99년 3월 1일 날 주택임대보호법을 개정해서 이걸 폐기했다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줬어. 옛날에는 여기 칠판에 사료처럼 여기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예요. 따라서 임차권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뭐된 후가 아니면 종료된 후가 아니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에 99년 3월 1일 삭제되기 전 주택임대보호법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방금 이야기차 얘가 대항해서 기간 끝내가 살고 얘한테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 보증금 못 받는단 말이야. 끝날 때까지 살아라. 요게 옛날 법이었다고 말이야. 근데 요게 임차인 보호에 역행한다는 거야. 왜냐? 임대차 계약은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계속적 계약이야.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관계 있으니까 서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전 재산 째려받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좀 임대인이 예로 바뀐 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새끼 보니까 얼굴이 야 나하고 안 맞아. 일어나고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살다 보면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얘하고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야. 근데 옛날에 유지하라는 소리였고 이게 임차인 보호에 역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를 해버렸어. 따라 지금은 요 사례처럼 임대차 존속 중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이렇게 바뀌었고 바뀌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 지금 10년째. 따라서 얘는 지금 듣고 있나요?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얘는 거주전 하고 싶으면 옛날과 달리 배당 요구하고 배당 요구를 계약 뭐한 걸로 봐? 해지한 걸로 보죠. 나 같으면 집에 가서 아직도 이해 못하면 기본서 찾지 말고 요약집 반드시 그 부분 찾으시란 말이야. 기본서 이런 게 없어. 요약집 보면 자세히 쓰였어. 창고에 그 박스 처리 딱 해서 왜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이유를 다 써놨다고 말이야. 읽으셔 집에 가서. 선생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 찾아서 읽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벌써 지금쯤 이 정도 문제는 80점이 나와야 돼. 이 정도 문제는 자식가 딱딱 풀고 하도 지겹도록 가르쳐준 것들이에요. 여기서 배당 요구한 걸 해지한 걸로 본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수은에 따라 확정일자 갖춰서 1번으로 배당받고 거주자 얘는 선택권을 가져. 요 관계를 순서에 따라 써놨다고 말이야.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고 엉벙덩 먼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 말 알아들어요? 1. 읽으세요. 순서대로 써놨어. 대항력 갖췄으니까 일단은 살고 싶으면 갑은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하죠. 그게 1번 스타트야. 대항하면 2번처럼 여기 경락인이 뭐가 되는 거야? 3조 사항의 양수인에 포함되는 거라고. 얘는 임차권 가지고 명도 거절하고 기간 끝나면 이자로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그 이야기야. 2번 지문이 순서가. 그 다음에 3번 지문. 그럼 얘가 대항을 하면 이 경락인은 매수인은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무엇을 제한을 받는 임차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러면 얘는 얘한테 이제 무슨 책임 묻고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경매에도 담보 책임 묻잖아. 얘가 지금 임차권을 제한을 받아서 얘가 대항을 해버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도 못 받잖아요. 얘가 사용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임차권 용익적 권리 제한을 받으니까 얘는 얘한테 578조에서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을 묻는다. 그게 3번 지문이야. 순서대로. 지금 1, 2, 3번 순서 깨우치겠어요? 1. 대항한다. 살고 싶으면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보증금 받아서 생기면 양순이 된다. 2, 3. 따라서 얘는 임차권을 대항을 받으니까 안전한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 담보 책임 묻는 대로 그 순서가 간다고 순서대로 좀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직도 개발 세발하신 분들은 순서대로. 얘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려있다고. 이 경우는 이제 얘가 지금 선인 경우 임차권의 존재를 얘가 알지 못해. 영역적 권리에서 권리가 제한된 건 선인 경우에 담보 책임 묻죠. 선인 경우 안에서 계약 요 하자로 해서 요 임차권의 존재로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얘는 뭐하고 계약을 해체하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누구한테 담보 책임 묻나요? 경매의 경우는 채무자 아니면 채권자. 1차적으로는 채무자죠. 1차로는 채무자 요 의뢰에게 담보 책임 묻고 얘가 변제 자력이 없으면 경매 신청은 2차적으로 저당권자에게 담보 책임 묻고 따라서 3번이 틀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거꾸로 얘가 이 집에서 그만 살고 나가고 싶다. 그게 4번 지문이에요. 거꾸로 나가고 싶다. 그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고 계약 해지하고 배당의 청에서 보증 무선변제 받고 확정제 갖췄으니까 여기서 배당 요구한 것이 곧 임대차를 뭐한 걸로 간주하자 해지한 걸로 그게 4번 지문이라고.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좀 이해하셔요. 예? 이런 것 좀 보면서 왜 민법상 이 순서를 이렇게 써놨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몇 개 넣어놨는데 아직도 민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좀 순서대로 따라서 한번 정리해보라고 사례를 통해서. 이것도 그 문제 중 하나라고 말이야. 5번은 요즘 시험에 한 10번 나온 5번이 무슨 사례든가요?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주택임대차 제일 많이 출제된 사례예요. 그러죠. 중간 임차권 이야기. 중간 임차권이잖아. 그 위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전에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이 임차권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 그러면 누가 경매 청구를 하든 경락과 동시에 임차권은 소멸. 그럼 이 매수인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 지겹도록 우리 시험에 임차권을 한 10번 이상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요 임차권을 무엇으로 바깥쪽에서 출제하기도 하고 전세권을 바꿔서 출제한다. 지겹도록 그렇게 들었어요. 다 집에 가서 이것도 순서에 따라서 아직도 이런 법률관계를 따질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주택임대법 기초예요. 주택임대법 제일 기초 사례라고 말이야. 그 순서대로 좀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이야.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 네? 그 다음 25번은 답 1번이죠. 지겹도록 이야기한 동법 3조상 대항력 갖춘 상태로 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도인은 모든 법률상의 주인은 양순에 승계된 걸로 본다. 따라서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되고 이제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그 3조상의 양수인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받는 자. 기업 미등기 무허건물의 주택을 양도받아서 사실상 소유권 행사하는 자도 양순에 포함을 시키니까 임차는 얘한테도 보증금 반환 청구해요. 그 다음 니인득은 구별 잘하세요. 신탁법상의 신탁하고 명의신탁 구별하라고 내 노래를 불러줬어. 주택임대법 할 때도 차이점을 가르쳐줬고 물건법 할 때도 여기 요약집에도 자세히 쓰여있고 요약집에도 그 박스 처리해서 쓰여있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대내적이든 퇴의적이든 수탁자에게 완전히 소유권 넘어가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면 양순이 되겠죠. 신탁자가 임대를 해준 상태에서 신탁법상을 신탁했다 그 이야기라고. 근데 명의신탁은 그게 아니라고 말이야. 이번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게 신탁법상의 신탁 니인번하고 틀리다 그 말이야. 따라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자동으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전제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앞에 써놨잖아요. 신탁자가 다시 7번 보세요. 이것도 주택임대법 할 때부터 한 10분씩 내가 가르쳐. 잠깐 칠판. 요 주택에 대해서 얘가 소유자, 요 명의신탁을 했어.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 근데 이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경우. 그러니까 신탁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면 신탁자, 얘가 수탁자. 내용 파겠나요? 내부적으로는 얘가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 그럼 임대차 할 때는 원래 누구하고 해야 돼? 얘하고 해야죠. 이것부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가 가르쳐줬잖아. 요거 수탁자하고 임대차가 책이라도 된다. 대외적으로 얘가 소유자니까. 그런데 요 사건은 누구하고 임대차인 거다? 신탁자하고 이렇게. 신탁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그러니까 수탁자가 요 임차인한테 엄마 내가 소유자인데 너는 왜 얘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느냐? 소유자니까 명도하라 했을 때 얘가 임차권자 대항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 시험에 나왔다 가르쳐드렸어. 원래 주택임대법은 주택은 무엇은 아니지만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갖고 있는 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게 적용된다. 그게 신탁자야. 내부적으로 얘가 소유자니까 얘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은 있어.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래 이 경우도 주택임대법이 적용되니까 얘가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3조 1항에서 취득. 그러면 얘가 수탁자가 내가 소유니까 반환했을 때 얘가 임차권이 대항 이렇게 돼. 기한 끝나고 사건 이렇게. 끝났을 때 보증금 얘한테 돌려받아 수탁자 돌려 요건 묻는 거야. 당연히 얘한테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앞에 그 전제 요건 써놨잖아. 그게 니은번하고 틀려 디귿번은.
이 경우는 당연히 얘한테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요 신탁자가 수탁자가 뭐 해야 돼? 가구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해서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을 전국적으로 수탁자 이전했을 때 그때가 양순이 되는 거라고. 그게 니은번하고 틀려. 그 말 알아들어요? 니은번은 신탁법상 신탁이니까 수탁자에게 자동으로 대내적 대의적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얘는 자동으로 양순이 돼요. 근데 명의인탁 수탁자는 자동으로 양순이 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야. 그거 깨우치라고 옛날 주택임대법 할 때 요 사례를 가르쳐주면서 조목조목 가르쳐서 다 10분씩 시간 잡아먹으면서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라고. 물권법에 보면은 여기도 박스 처리해서 나와 있어. 신탁번 신탁하고 그 비교하라고. 기본세 읽지 말아야겠죠. 기본세 이런 거 없어. 여기 물권법 보면 요약집에 그 박스 처리해서 나와 있잖아. 이렇게. 에? 신탁법보다 신탁, 그 다음에 명의 신탁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셔. 이런 올리더라. 올리만 알면 한 문제씩 공짜로 건지니까. 그러니까 외운다고 될 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 네 1번도 지겹도록 가르쳐드는 거고, 네 일은 원래 계약법 해제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요게 주택임대보호까지 연결된다고 가르쳐준 판례죠. 네 을 네 번째 거. 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매수인한테 등기 전에 줬다. 그 다음에 얘가 주택을 임대를 해서 얘가 대항요건 갖췄다. 근데 보증금 봐서 잔금 처리하더니 빌어먹으려면 잔금 처리 안 했다. 채무울림으로 매도인이 계약 해지해서 소유권 찾아갔을 때 얘도 548조 1항 단서는 말하는 제3자인가 일단 제3자에 포함된다. 해지해서 지급도 출처하고 따라 기간 끝날 때까지 얘는 산다. 끝날 때 보증금 누구로부터 돌려받는가. 요게 주택임대법으로 연결. 여기 계약해서 소유권 회복한 얘도 동법 3조 4항의 보증금 반환점을 승계받는 양순에 포함이 된다. 요렇게.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계약금 정도는 돌릴 때 뭐 빼고 돌려준다. 보증금 액수가 빼고 돌려준다. 다 돌려주면 호주 가서 낚시질한다. 웃으면서 가르쳐드렸어. 그때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여러분도 웃고 그러면서 아 오늘은 이해 잘 된다 그러고. 근데 문제 풀 때는 이해가 안 돼 풀잖아. 에? 사람 피차 하나 돌아불고 싶을 정도잖아 지금. 그게 네 1번 판례잖아. 여기 두 군데서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한 개 가지고 재수점은 두 문제도 맞출 수 있다고 이런 거는. 그 다음 미인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 미인번은 몰라서 틀릴 일 없고 지문을 잘못 읽어서 본 시험에 틀린 사람 억수로 많았으니까 지문 잘 읽으시라고. 주택을 낙찰받은 아는 3조 4항 양수를 포함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 근데 뭘 낙찰받은 애는 얘는 3조 4항 양수는 아니니까.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올 때 틀린 사람이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이런 걸 몰라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야. 지문을 잘못 읽어 틀린 사람 억수로 많으니까 조심하고. 주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 또 7번 보세요. 이런 것도 양도담보가 뭔지 알면 이게 장난이야. 장난. 애우는 게 아니고. 애한테 주택을 임대해 줬다. 얘가 대항요건 갖췄다. 그 다음에 얘가 병으로부터 돈 1억 원 빌리고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를 설정해 줬다. 내가 봤나요? 얘한테 이전 등기 갔다. 그럼 나중에 기간 끝날 때 얘는 양도담보권자 보증금 돌려받는 이거 묻는 거야. 얘가 3조 4항의 보증금 반환 세무를 승계받는 양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될 일 없잖아요. 얘 소유자 아니잖아.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가담법 4조 2항에서 소유자 아니잖아요. 양수는 될 일 없잖아요. 이게.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니을 답은 1번이고 진짜 이런 판례를 요즘에 물어보면 싸그리 맞춰야 돼요. 이런 거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그 대신 애우지 말고 조목조목 그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그 다음 유치권 26번은 그냥 숨쉬기 전에 답 하나 고르라고 넣는 건데 여기서 많이 본 문제죠. 저번 주 우리 80제 풀 때 거기 넣어놓은 문제예요. 저번 주 80제 풀었잖아요. 그때 넣어놓은 문제라고 유치권에. 답은 5번이잖아. 그냥 평온하게 10초 만에 한 문제 고르고 넘어가시라고 사학의 진작 차원에서 넣어놓은 거라고. 근데 주의할 것은 사학의 진작 차원 넣어놓은 건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 나왔는 판례들이 유치권을 요즘에 시험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그 2번 사례
요것만 지금 시험에 출제가 안 됐다고 저번 주에 가르쳐 들었어. 딱 일주일 전에. 그때도 이거 10분 이상 가르쳐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판례들을 정리정돈하고 시험장 가라는 소리야. 답은 5번이 틀렸잖아. 그 다음에 20번 지상권은 답은 1번이고, 구분지상권은 손무구 소유에서 설정할 수 없다 맞잖아. 지로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니까 무상으로 더 가능하니까. 지상권은 영육물권이니까 존속기한이 의외로 중요하니까 반드시 읽어보라고 내가 누누이 노래를 불렀는데, 지상권의 경우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3번은 틀려있는데, 존속기한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해요? 어찌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작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은 목적이 된 건물의 전멸시험 지상권 소멸한다. 수목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가 지상권이고, 지상권의 본질은 용익물권이라는 거예요. 나무 부동산을 뭐 하는 거다?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있던 지상물이 뭐 하더라도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존재하죠. 5번은 뭐 물어봤나요? 그 하도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그 문구 그대로 한번 넣어놨는다. 그 5번은 지상권은 무슨 물권이다? 용익 물권이야. 따라서 토지가 제3자의 양도가 되더라도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토지 반환 청구 뭐 하잖아. 그게 그 5번이잖아. 지상권은 물권이다. 그 이야기고. 28번에 법정 이제는 이런 것도 깨끼손가락으로 풀 정도는 됐으라 내가 보는데, 법정 기상권 관련해서 27번은 답이 1번이잖아요. 맞는 거 순모구 소리에서 설정할 수 맞잖아. 1번이. 공짜로 그것도 10초 만에 그냥 고르고 넘어가라고. 26번 27번 이런 거 넣어놓은 거라고. 28번에 머리 좀 써야 되니까. 그 두 문제는 공짜로 맞추고 머리 좀 시키면서 기분 맞춰드린 거예요. 28번에 머리 좀 쓰시라고. 그래서 문제를 다 그렇게 포진시켜놨어요. 머리 좀 써야 될 거 앞에는 공짜 문제 서너 개 넣어놓고. 그 27번 갖고 해보면 돼요. 그게. 그것도 1번으로 다 변했잖아요. 그거. 얼른 맞추고 넘어가라고. 28번도 이제는 이 정도 문제는 이제 갖고 놀아야 될 때도 됐는데, 법정이상권도 지겹도록 가르쳐 드렸으니까. 물론 요거는 이제 360조 법정이상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싸잡아서 지금 넣는 거예요. 지금 1. 갑이 자신의 소유인 나대지 맨 땅 위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여기까지 벌써 느낌 와야 돼요. 이 경우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360조 법정이상권을 물 건너 갔구나. 뭐 그 예에 들어놓은가 보다. 벌써 감이 와야 돼. 바쁠 땐 그것만 보고 뒷 결론만 딱 보고.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나중에 저당권자의 승로로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저당권자의 승로로서 나중에 건물 할아버지를 짓다 하더라도 법정이상권은 성립이 안 돼요. 여기 저당권자 동의를 얻다는 것은 당사자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공시가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저당권자 승로로서 나중에 건물 지은 경우도 법정이상 성립되면 낙찰자는 개 박살나는 거예요. 낙찰자는 법정이상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낙찰 받았는데 법정이상 성립되는 셈이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낙찰자 매수인 보류를 해서 법정이상 성립이 안 된다. 고소토르고. 2번은 지겹도록 가르쳐 들었어.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일처로 매수한 사건. 그러지 안 된다 하고 그러시면 돼. 바쁠 때는 다 읽지 마시고. 맞아요. 그게 바쁠 때는 다 안 돼. 내가 저번에 가르쳐 드렸잖아. 간섭법상은 법정도 안 되고 306조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쁠 때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돼. 그 대신 뭐는 꼭 읽으셔야 돼. 여기 대지하고 미등기 건물 있을 때 대지만 팔았는 거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 그때는 얘한테 간섭법 법정에서 인정이 되니까. 일처로 팔렸는가. 일처로 팔려면 그냥 X 쳐버리고 넘어가셔도 돼. 바쁠 때는. 이거는 360조 성립이 안 되고 간섭법상 법정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 팔려가면 저번 주에 10분 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것도. 따라서 2번의 경우는 대지에 관해서 미전넣기 넘겨받고, 대지도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성립될 일이 없잖아. 여기는 간섭법상과 법정에서 성립될 일이 없고, 그 X 표치고 넘어가 보면 돼요. 바쁠 때는. 그 다음에
3번은 뭐 물어봤어요? 요게 좀 낯설을 것 같다. 3번이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등기를 한 후, 자 일단은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을이 매수인이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일단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죠. 그런데 토지에 대한 어디가 보냐? 토지 매매가 무효가 돼서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에게 돌아가 버려요. 그럼 무효가 됨으로써 토지는 매도인에게, 건물은 매수인에게 소유자가 달라지죠.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 을 매수인에게 간섭법상 법정 성립되는가? 성립될 일 없음. 어려운 말로 하면 못 알아듣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원래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가 소유자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토지에 대한 매매가 원인 무효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기속은 됐는데 그게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말소등기에서 이런 경우는 법정이사건 성립될 일이 없어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이런 게 많아한다. 우리 몇 번 연습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금방 고르겠죠. 답은 4번이잖아요. 4번의 경우는 뭔만 확인하자. 각과 아래 한 필지 대지를 구분설 공유던 중 갑이 자기 몫을 점유하던 특경문에 갑이 건물 신축. 그럼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죠. 그러면 읽을 필요 없어. 무조건 다 고르고 넘어갔어요. 법정이사건 성립하잖아요. 저번 주 가르쳐줬죠. 저번 주에도 연습을 몇 번 했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은 갑이 건물에 관해서 간섭법상 법정에서 취득했어. 이것도 저번 주 10분 이상 가르쳐준 판례예요. 건물에 관해서 간섭법상 법정에서 취득했으나 지상권에게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건물을 매도한 경우, 그러면 지상물의 양도가 되면 이걸 소유하게 한 법정이상권도 을에게 처분된 거로 보되 을은 실제 지상권 취득 못해요. 왜 그래요? 을에게 넘어가려면 187조 단서가 정된다고 가르쳐줬잖아요. 단서가 108 단서. 따라서 갑이 지 앞으로 먼저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해줘야지. 을에게는 지상권 이전되잖아요. 180조 단서가 정된다. 저번 주 10분 이상 가르쳐드렸잖아. 답은 4번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런 게 나오면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 3분 이상이 걸려버려요. 그 시험장에 가서 이제 이런 스토리 그 사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법정에 관련해서 지문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고 방금 제가 하는 것처럼 시간이 3분 이상 걸리니까 아까 저 이야기한 것처럼 딱 보고 단어 2개 보고 요거는 뭐이다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 훈련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은 함정을 좀 넣어놨는데 또 이거 틀림없이 시간 중에 주의시켜줘도 또 무시하고 그때도 보니까 무시하고 그냥 어영경 하는 것 같길래 29번을 넣어놨는데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건물, 이 건물은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에 가입됐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병은 제3자예요. 여기서 지금 갑이 저당권자고 을이 채무자 동시에 저당권 설정자예요. 병은 제3자고 제3자 병의 중과에서 건물이 전수된 경우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을이 A보험회사에 갖는 보험금 지급 조건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물상대예요. 그러면은 2번 압류해야죠. 압류는 꼭 지가 할 필요 없죠. 1, 2, 3번 다 맞고 문제는 4번, 5번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제3자가 저당권 침해한 거예요.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간혹 나오는데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내가 뭐라고 저번에 가르쳐 줬어요.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공부할 때는 뭐를 꼭 하시라고. 이런 사례가 나오면 침해자가 누구인가 확인하라고 그랬죠. 침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구제 수단이 달라진다. 그걸 확인 안 하면 이런 문제 절대 정답 못 고른다고 내가 노래를 불러줬다고 말이야. 침해자가 누구냐? 물권적 조건하고 불법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저당권 설정자 을이 침해하든 제3자가 침해하든 불문하고 물권적 조건하고 불법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죠. 그런데 담보물 보증 청구는 누가 침해해야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불법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저당 목적을 훼손시키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니까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 목적물 담보 가치가 현재 감소된 경우는 담보 부족하니까 보충에 넣어라. 담보를 보충 청구. 요 밑에 두 개는 제3자가 저당권 침해한 건 행사 못하죠.
즉시변제 청구는 누가 침해해야 돼요? 채무자가. 담보보증 청구는 누가 침해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5번이 틀렸잖아. 5번이 틀렸잖아. 이런 거는 10초 이내에 골라야 된다고 정답을. 저당권의 침해 사례가 나오면 구제수단 따질 때 침해자가 누구인가를 항상 먼저 확인하라고 노래 불러주었잖아요. 침해자가 누구인가 놓쳐버리면 문제 이런 쉬운 거 못 고른다고. 다시 집에 가고 확인하라고 말이요. 물권적 저권하고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침해하든 행사할 수 있지만 즉시변제 청구권하고 담보보증 청구권은 제3자가 저당권 침해한 건 행사 못 한다니까요. 즉시변제 청구는 채무자가 침해해야 된다고. 민법 총칙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니까 채권자는 즉시변제 청구한다고. 담보보증 청구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이 현재 감소될 때 행사하는 거라니까요. 요약집 보면 거기다 따옴표도 해놨잖아요. 잊어먹지 말으라고. 그 부분 신경 쓰라고 노래 불러줬잖아요. 그 부분 강의할 때 항상 이걸 따져야 된다고. 사례 문제 나올 때는 침해자가 누구인가를. 여기는 침해자가 제3자 병이라고 아까 묻는 물음 할 때부터 힌트를 드렸잖아요. 제3자 병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고 말이요. 담보보증 청구하려면 이 사례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병 말고 누가 침해해야 돼요? 을이 저당권 설정자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집에 가서 꼭 확인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하세요. 그러고. 에?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에? 그때도 내가 몇 번 칠판 뚫으면 했는데도 그때 다 무시하고 그냥 해찰하고 하면 난리 없었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깨우쳐 가라 꽉정수라 넣는 거예요. 지금 또 모르고 갈까 봐서. 이런 거 틀려보면 얼마나 쪽팔리고 열받냐고 말이게. 이건 알면 금방 맞히는 건데. 다시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4가지가 있죠. 저당권이 물건이니까 일단 물건이 조건 인정이 되고, 그건 물으면 항상 뭐가 답으로 나와요? 반환 조건 인정이 안 된다가 답으로 나오죠. 에? 저당권 침해당하면 물권 조건 인정이 될 거 아니요. 3가지가. 근데 그 중에서 1가지는 인정이 안 되잖아. 반환 청구는. 그 다음에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조건 행사하겠죠. 에? 물권 조건 나오면 항상 손해배상 따라 붙잖아. 침해자에게 빚적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민법 중에 마지막에 나온 거 있잖아. 채무자가 목적물을 자기 규칙을 멸시훼손시키면 기한이익을 상실하잖아. 얘 못 믿으니까 채권자는 즉시변제 청구할 거 아니요. 그 다음 4번째는 담보보증 청구. 요것만 이제 앞쪽에서 안 나온 거이고, 요 담보보증 청구만. 저당권에 처음 나오는 거. 요 3개는 앞에 다 나오는 거이고. 여기 근데 밑에 즉시변제 청구, 담보보증 청구는 아무나 저당권 침해할 때 이게 행사 못 한다니까요. 요 사례는 제3자가 침해했잖아요. 그러면 즉시변제 청구는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 담보보증 청구는 즉시변제 청구는 누가 침해해야 돼요? 채무자가. 여기서는 을이. 여기는 이게 병이 침해했다니까. 병이 불냈잖아요. 을이 불냈어야지 얘한테 즉시변제 청구한다니까.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 목적 멸시훼손돼야 되니까. 담보보증 청구는요, 설정자가. 채무자하고 설정자는 대부분은 같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설정자 중에는 누구도 있으니까. 물상보증인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르쳐 드렸잖아.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모르면 인상만 쓰지 말고 좀 확인하시고. 그래야 2번 안 틀리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확인도 안 하니까 또 틀린단 말이야. 다음에 나오면. 그 다음 30번은 일단 1번 지문에 제일 앞에 넣어놓은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게 단답식으로 총칙 문제에서 집중 출제하기 때문에 함정으로 해. 우리 민법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하죠. 근데 일방예약은 일방자 들었다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에요. 그것도 채권계약. 이거 총칙에서 단답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 1번 지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총칙에서 답으로 많이 묻잖아. 일방예약은 단독행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10년에 행사하면 되는데, 그게 기간이 또 장기다 보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겠죠.
그게 564조 2항 2번. 법조문 그대로 맞잖아. 유예기한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번은 이제 예약 완결권을 보존해서 가등기 했을 때 예약 완결권 행사 누구한테 하고 번등기 청구 누구한테 하는가?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는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절차 등기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원래의 예약 의무자에게 예약 완결권 행사하고 원래의 의무자, 그러니까 원래의 소유자한테 번등기 청구하고 번등기 되면 새로운 소유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부하고 말소시키고. 그 3번을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4번 맞는 거 확인하세요. 4번하고 5번은 시험에 제척기간 할 때 쏟아져 나와요. 4번하고 5번은. 이게 소멸시하고 틀리잖아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차이. 4번이 틀렸잖아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에요. 10년 지나면은 여기 예약권은 바로 소멸이 된다고.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하겠다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하고 달리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 없잖아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 그게 소멸시효가 또 틀리고. 그 4번, 5번은 우리 시험에도 집중 물어보는 이유가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거다. 그걸 집중 가르쳐 줬고. 4번이 틀렸고 5번은 맞고. 31번은 이런 거 정립 반드시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저번 주도 가르쳐 나올 때마다 이걸 내 제3자에게 집중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고 어영경이라 또 여기다 지문을 넣어놨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별. 이게 안 되면 제3자는 계약은 공부하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31번 골랐나요? 몇 번이던가요? 답이 1번 하나 맞고 나머지 다 틀려있죠. 이건 완벽하게 이해해서 가야 돼요. 그 기억번 판례는 지금 5년째 제3자에게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기억번에서 기억번이 맞다는 거 금방 알 거이고, 수익자에게 이행한 거 매매가 뭐라 그래서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반환 청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약자가 하는 거냐. 기억번은 맞고, 그 다음 니은번은 잘 보셔야 돼.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는 대가관계예요. 이거는 요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긴가 민간 거를 나란히 지금 수록해 놨는데 마지막 가능들은 다시 한 번만 몸부림 한번 쳐보라는 소리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진짜 이런 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라고. 그 가르칠 때마다마다 어영경이에요. 어영경. 집중하라고 해도 집중을 안 하고. 지금 오늘 그런 문제를 대거 넣어놨는데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가 해서. 근데 열이 팍 쏙 쳐본 거예요 지금. 저번 주도 집중해서 가르쳐드렸다고. 요약 80자 하면서. 그걸 핵심적인 거를 응용해서 대부분 넣어놨어요. 저번 주도 80자 하면서 집중 가르쳐드린 거를. 보통 이제 사례에서는 매도원을 유약자로 놓고 매손을 낙약자로 하고 나한테 이력 주지 말고 병역 이력 줘라. 이렇게 요청하는 유약자, 낙약자, 얘가 수익자고. 그럼 이 두 놈 사이의 관계. 왜 1억원 취득을 했느냐? 내가 건물을 얘한테 1억 원에 매입했다. 매수대금 1억 줄라 보니까 땅 팔았다. 요 이야기죠. 그럼 요게 지금 대가관계고. 그러면 제3자라는 계약은 두 놈 사이의 매매에다가 제3자라면 권리를 취득하는 약관, 제3자 약관 하나 더 붙여놓은 것이 제3자라는 계약이니까 보통 계약하고 다를 거 없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전혀 별개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대가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얘가 얘한테 1억 원 달라 했을 때 네가 얘하고 체결한 매매가 무효니까 1억 원 못 주겠다.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야 새끼야, 나하고 얘하고 관계가 왜 네한테 문제가 되냐? 너는 아무 상관없이 빠져! 이렇게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낙약자는 대가관계로부터 발생한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없고 보상관계로부터 발생한 항변권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고. 요 매매가 보상관계잖아. 이게 무효 취소가 되면 1억은 못 주겠다 대항할 수 있고 거꾸로. 그걸 전부 반대로 해놨잖아요 지금. 디귿반, 니일반 두 개 다 나란히 써놨죠. 반대로. 디귿반 틀렸잖아. 낙약자는 요약자, 수익자에서 법률관계는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있다라고 해놨잖아. 거꾸로 네 1번은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그러죠.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해서 틀려있고, 동일한 이유에서 네 2번도 틀렸고, 따라서 예약자는 A한테 얘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넘겨달라고 했을 때 얘가 얘한테 야 내가 병하고 건물 매매했는데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나 땅 안 팔란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 마저 죽고 그게 네 2번이고. 좀 이런 것 좀 틀리지 마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 합격권에 들어가서 이거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맞추는 거. 이게 아직도 안 되면은 집에 가서 이 부분만 집중 공부하라고. 쓸데없는 거 많이 해봐. 아무 필요 없어. 쓰레기. 쓸데없는 거 많이 갖고 있는 건 쓰레기라고 말이야. 요 범준에서 사례도 많이 나오니까 요것만 우선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따라서 기억분 하나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있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32번은 일부러 지금 기다렸게 써놨는데 문제 자체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함정이 하나 들어갔어. 답이 몇 번인 거예요? 32번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1번을 단답식으로 물어볼 때 틀리지 말라고. 저번 주도 10분씩 칠판 두드리고 이야기했구만은.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는 계약 절차 관점 계약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라니까요. 1번은 틀려 있잖아요. 이걸 단답식으로 물어볼 때 제일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판례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예어서라도 맞히는데 1번은 그래 틀리는 거요. 그걸 꽂아놨구만 또 속았다. 또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단답식으로.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는 계약 책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요. 계약 절차 과실 책임 묻을 수 없어. 규정이 없으니까. 불법행위 책임 묻는다고 가르쳐줬죠. 불법행위 계약 책임이 아니고 불법행위. 그거 많이 틀린다고 저번에도 거품 물고 혈압 올라가면서 10분 이상 가르쳐줘. 저번 주에도. 단답식 물어볼 때 틀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일주일 만에 또 깨끗이 속고 나와. 계속 오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문제마다 지금 여러분 계속 속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속는 건 아니고 실력 부족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뭔 말 알아듣나요? 답은 2번이잖아요. 2번하고 5번을 비교해서. 그 5번 지문을 보면 원래는 이런 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그 5번 지문. 통상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줄 채무만 부담하지 임차인의 보험료는 부담 안 하죠. 5번은 틀렸는데 우리 시험은 2번 판례가 나왔다고 거꾸로 가르쳐 줬죠. 2번 판례가 숙박계약 여간방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인데 이 경우는 숙박계약의 특성상 임대 여간방 주는 임차인의 도난방지 의무 등 고객 보험까지 부담하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 교환계약은 다 아실 거죠. 하도 시험에 출제하니까. 3번은 틀려있잖아. 3번하고 4번 비교로 나란히 써놓은 거예요. 3번하고 4번 비교하라고 일부러 말을 길게 써놨다고. 3번 교환계약의 경우는 특성상 어떤 놈이 자기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상대방의 허위로 고지했다 또는 숨겼다 해서 기망행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특성상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은 틀려있고 맨날 물어본 거. 4번은 작년 시험에 출제된 판례죠. 4번 판례는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던 거고 4번이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 및 경험비상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고지 의무가 상대방이 있어요. 그 대표 예를 여러 번 가르쳐 줬어. 그게 뭐 예를 맞다. 아파트 분양 예를 많이 들었다고. 아파트 분양할 때 아파트 주위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거 또는 공동묘지가 조성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 여기 분양업자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고지를 안 하고 숨겼다. 그러면 부작위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이게 작년 시험에 출제된 판례죠. 그거 지금 내놓은 것이 4번 지문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근데 이런 말 기억이나 나요? 그 요약집 좀 보시라니까. 여기 얘가 다 들어졌잖아요. 요약집에 보면. 교환계약과 비교해서 기본서 보지 말고 좀 요약집 3번만 보시라니까. 그럼 기나 고동이나 속되면 8점 이상 맞으신다고. 요약집만 보시면 3번만. 기본서 보지 말고. 기본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자세히. 근데 요약집 보면 딱 비교해서 정리를 너무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집 보시면 모든 답이 다 보인다고. 요약집을 3번만. 예? 그 다음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2주 일요일날 24일이죠. 저번에 예고해놨다시피 오전 10시부터 오후는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지금 상태로 봐잖아. 그날은 계약법을 집중할 건데 요 요약집 들고 오시라고. 뭐 강요는 안 해. 그 혼자 정리할 능력 있으면 안 오셔도 돼. 이건 주로 야간반 때문에, 야간반 내가 워낙에 미안해가지고 야간반 여러분들은 오후 2시 넘어서가 저번 주도 뭐 3시까지 잡아놓고 뭘 한번 듣지도 않지만 어쨌든 나는 잡아놓고 했으니까. 근데 야간반을 잡아놓고 할 수도 없어요. 이분 다 잘 미안해. 그래서 야간반을 분위해서 계약법 이런 거 좀 정리를 해두려고. 그러니까 요약 좀 들고 오고 일요일 날은 계약법. 그 다음에 파란 색깔 그 문제집 있죠. 그 야간반들은 제3자는 계약부터 그 문제집도 다 못 풀었어. 여러분은 민사특별부 하다 말았지만. 그래서 그 앞에는 이론 강의만 하고 제3자는 계약부터는 문제집도 같이 펴놓고 그러니까 제3자는 계약 얼른 이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야간반들 위주로 하니까 중요한 문제 몇 개 딱 풀고 그럼 바로바로 이해되도록. 그럼 제3자는 계약 끝나면 그 다음 뭐 나와요? 계약법 순서가? 제3자는 계약 다음에 물어보는 내가 정말 속이 없죠. 계약 해제 나오죠. 그거 알 정도 되면 합격권에 들어갔잖아 이미. 그 다음에 해제 나올 거 아니요. 그럼 또 해제 딱 이론 강의하고 그 무책 펴졌고 다는 안 풀고 오전반에 풀었는데 또 다 풀면 짜증내니까 좋아 절충하면서 양한반에 안 풀어봤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그 중에서 체크해서 이렇게 또 몇 개 풀고 그럼 해제 끝나면 또 뭐 나와요? 계약법 뭐? 그냥 매매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혼자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나오셔도 돼. 그래서 나오실 분은 반대 2개 들고 오셔야 돼. 요약집하고 파란 색깔 문제집하고 그래서 오후 시간 끝나고 그 다음 본인이 듣다가 나는 미쳐버리고 싶어 앉아도 안 돌아 그러면 가시면 돼. 팍팍이 마르지 말고 조용히 싹싹 퇴장. 나는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야간반 일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다가 나는 힘들면 나가서 놀다 와도 되고 제가 꼬차고 저 앞에 와서 급한 좀 묻고 와도 돼. 나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앞부분 하고 있다. 그 앞부분이 계약의 성립. 난 요거는 잘 알아. 그러면 놀다 오셔도 돼. 목상에서 놀든 쫓아서 싫으면 놀다 오시다가 지금쯤은 해제하는데 내가 해제가 아까보더라. 그럼 요때 들어오셔도 되고 하라시들 하시면 돼. 언제 끝나요?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짜증 확 솟치니까. 언제 끝나 내 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것도 여러분 맘이고 가시는 것도 여러분 맘이고 끝내는 것도 내 맘이요. 난 야간 분주로 할 거니까. 그래갖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발제해서 들으라고 말이야. 순서는 이렇게 가니까. 지금 거기 저 4번이 요거라고. 아파트 분양계약 할 때 쓰레기 매립자 조성될 예정이거나 또는 공동묘 조성이 되었다 그러면 분양업자가 뭐 해야 된다고? 요거 사실을 매수 안 했더라면 이거 매수 안 하잖아요. 그게 그 악구를 썼는 거예요. 거래 상대하면 일정을 사지 않았다면 거래할 수 있는 경입세 명백한 거 이런 경우는 분양업자가 당연히 이런 사실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데 고지 안 하면 이런 게 뭐에 해당이 된다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해야 돼요. 그러면 수분양자는 분양업자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뭐하고 취소하고 기납부한 매매대금 부당이도록 반환받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걸 지금 이쁘게 포장해서 4번에 넣어놓은 거예요. 작년 시험에 출제한 거. 따라서 32번에 쓰였는 건 왜 넣어놨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사고를 하는가. 특히 1번에 일부러 1번에다 넣어놔 똥똥 빠져버리라고. 야, 이렇게 똥똥이 빠져 1번 얼른 고르고 넘어가서 틀려버리라고. 특히 1번 유념하셔야 돼. 계약 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는 계약 책임 아니야. 계약체에서 괄책임 말고 무슨 책임을 묻는다?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단답시로 이렇게 물어볼 때 제일 많이 틀린다고 말이요. 그 판례 내용을 세부적으로 물으면 다 맞추셔. 근데 이렇게 단답시로 물으면 다 틀리니까 1번을 제일 앞에 넣어놓은 거라고. 제 말 알아들어요? 두 번 다 속으면 안 돼요. 다음에 또 한 번 테스트 할 건데. 아니야, 다음에 또 속으셔. 그래갖고 속아서 한 3번 속으셔야 돼. 그래야 본 시험장에서 안 틀려. 한 3번은 속고 저도 한 3번은 열 받아서 씩씩거리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분들 그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열 받아서 혈압이 터졌고 저 사람 쓰레기 볼 뻔했다. 이게 나왔다. 그 정도 되셔야 돼. 계속 속으셔야 돼. 그 다음에 33번은 그 전대인데 이것도 함정 하나 넣어놨네요.
요즘 시험에서 하도 그걸 함정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그 33번은 그 답은 4번이에요. 예? 4번이에요. 이거 잘 고르셨네요. 거기에 지금 순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예? 지금 병이 임대인으로 해놨네요. 예? 병을 임대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임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전찬이고 예? 이게 이제 적법하게 전대처가 이루어졌냐 무단 전대가 이루어졌냐 막 섞어서 요즘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 1번은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했다 무단 전대 그러더라도 요 두 놈 사이의 전대차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예? 유효 대신 이제 동의를 얻지 못했으니까 여기 임차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는 게 대항만 못할 뿐이다 그 이야기고 따라서 1번 지문은 일단 맞고 2번의 경우는 임대인을 동의로서 전대한 경우 각과 병의 합의로 임대차 해지하더라도 보세요. 동의 얻어서 전대를 했다. 근데 얘가 꼴보기 싫으니까 얘 쫓아버리자. 그래서 이 두 놈이 임대차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뭐 했다? 합의 해지. 그러면 임차권이 소멸을 하더라도 전차권은 외주로 소멸이 안 되는데 이것도 저번에 이걸 내가 주지를 시켜줬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 합의 해지의 경우는 임차권 소멸을 하더라도 얘 보호해서 전차권은 소멸 안 되지만 요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바꿨을 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이 되거나 임대인이 합의하지 말고 해지를 해서 이자 채무불이익 이유로 해지를 했다고 말이야. 합의하지 말고 해서 임차권이 소멸한 건 전차권도 소멸해요. 요거 합의하지만 따라서 2번 지금 맞고 3번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 및 전대차 계약 모두 만료대로 을이 병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하면 요 전차님 이 임대인한테 직접 건물을 명도하면 이자에 대한 반환은 뭐 면하는데 일단은 맞는데 요거는 앞에다가 임대인의 동의 얻었냐 여부를 표기를 안 해놨죠. 왜 그랬냐 그러면은 우리 판례하면은 요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똑같다는 거야. 동의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임대차 전대차 개념 만료가 되면 얘는 얘한테 내금을 반환해달라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자에 대한 반환을 면하는 거예요. 요거는 동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얻어서 하든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하든 결론은 똑같고 4번은 이제 동의 얻어서 적법하게 전대차를 한 경우 저번에도 요즘에 이 조문을 장난 많이 친다고 최근 3년 동안 2번이나 장난쳤다고 647조를 요게 전차이다. 동의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전차인도 요게 이제 건물 등의 이제 임대차 경우는 부속물 매초권 행사할 수 있는데 요 경우에 부속 매초권 행사하려면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시켰거나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임대인 동의를 부속시켰거나 그 다음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거에 요 경우에는 부속 매초권 행사예요. 근데 요거를 바깥치기 잘한다고 사례 문제 물어볼 때 저번에 가르쳐 줬어요. 임대인의 동의, 임차인 동의 말고 목적물이 예거니까 따라서 4번이 틀렸잖아요. 가부 동의가 아니라 여기서 임대인은 병이니까 병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에 부속했다면 전차는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647조 따라서 4번이 틀렸어요. 이거 바깥치기 잘해요. 최근 3년 동안에 이 조문을 2번이나 갖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조문을 가지고 요거 바깥치기 잘한다고 임대인의 동의 요거에 동의 얻어야 된다고 건물이 애 거기 때문에 임차인 말고 요것도 두 번 다 속으면 안 돼요. 아마 이것도 속은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거 지금. 답은 4번이고 그 5번은 종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거죠. 무단 전대한 경우에 양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불법 점유니까 얘가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두 놈 사이 임대차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을 한 얘는 얘한테 여전히 차임지급 처우권을 갖고 그 차임을 받으면 얘가 입은 손해등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얘를 상대로 불법 점유를 이유라는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1.5대요. 그게 5번 질문이고 요거는 무단 양도 전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5번이고 답은 4번이고 34번도 쉽게 골랐을 거예요. 통정의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은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제3자예요. 허위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과 생긴 채권을 가압류 채권자들이 주로 우리 시험에 이제 많이 요즘 나온 것이
허위로 전세권 설정했을 때 전세권부 채권을 뭐한 자? 가압류한 자. 요게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3자죠. 따라서 기억번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니일번이 맞는데 그 두 개를 답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건데 디귿번도 틀려있죠. 파산관제인 악구절은 맞아요. 파산관제도 108지형에 제3자 해당하는데 이거는 맞아. 그 뒷구절만 틀렸잖아요. 이 경우는 누구를 표준으로 해서 선의하기를 따져두는가. 요거는 총파산채권자 전원 후 공동이익에서 파산세무 처리하니까 얘를 제3조로 보기 때문에 총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뒷골랑기가 틀려있고, 답은 이제 니은 니을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인데 니은 니을 두 개를 맞는 걸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건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제가 이 두 개를 답을 했을 것 같아요? 니은 니을번 두 개를 답을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허위표시에서 갑을 두 사람이 허위표시에서 매매했다 가장 매매 제3장에 넘어갔다 했을 때 이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우리 시험에 집중 물어본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뿐이잖아.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 물어보는 게 두 개. 그 두 가지가 니은하고 니을이잖아. 그래서 넣어놓은 거라고. 주로 채권자들 기망에서 허위표시 정해진 허위표시는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선량한 풍수가 반한 건 아니죠. 따라서 불법원이 급여는 아니니까 746개 적용이 안 된다. 거기에 니을번이고, 그 다음에 저 채권자를 기망하니까 허위표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사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이중매매하고 달리 이중매매 채권자 취소권 행사 뭐하지 마. 그래서 당사자에서 발생된 문제에서 두 개 물어보잖아요. 딱 두 개 물어봐.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정리하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관계에서. 그게 니은하고 니을번이야.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도 이 두 개를 답을 하는 게 민법 선생의 뜻이 이런 것인가 보다 알 정도 되면 합격권에 들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답 골라봐도 뭐 60조 원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제가 하나만 알아들어요. 딱 정리하자. 당사자의 관계 두 개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에 신경 쓰고, 제3자 관계, 제3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요거 신경 쓰고, 그 중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이 기억번 팔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함정 농후한 것이 디귿번 팔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해놓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35번은 답은 쉽게 골랐겠지만 답은 4번이죠.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본 팔려고 그래서 차고에서 각종 민법 시험에서 차고가 배의자 중과실로 남겨는 원래 취소해서는 안 되는데, 차고에서 의사표현된 걸 상대방이 알고서 이용한 경우는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답은 4번이 틀려있고, 5번은 다 아실 것이고, 차고료로 취소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위법행위 아니니까 취소하는 거는. 문제는 이제 1번인데 대의에서 차고가 성립되려면 누가 결정은 의사하고 누구 표시를 비교하냐 그 이야기죠. 116조 1항 대의행위는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의 결정은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차고가 되겠죠. 그게 1번이고, 2번은 얼마 전에 가르쳐 줬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오면 빵점짜리 수두로 갈 것이라고. 기억나나요? 동그라미 2번 사례가. 이걸 내가 가르쳐 줬어요. 전에 그 80제 문제 풀면서 이 판례를, 지금 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의리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얘는 지금 호텔을 신축해서 매입을 해요. 근데 얘는 현재 상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허가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한 거죠. 그 대신에 뭔만 기대를 한 거예요. 앞으로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신축 호텔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만 했죠. 근데 실제로 못 받았잖아. 그럼 보세요. 얘가 인식한 사실은 허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현재 대조사일도 허가 못 받잖아. 그러니까 불일치가 없잖아요. 차고 문제는 생길 수가 없잖아. 따라서 단순한 예상이나 기대를 했으나 이것이 어긋난 경우는 차고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직 판례가 안 나오는데 나오면은 틀린 사람은 부지기수 겁니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있고 2번이에요. 따라서 취소 없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뭘 것 같나요? 3번 사례나 시의, 아니 공무원이 저도 아는데 시의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매수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공모는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야. 동기착오인데, 동기착오는 원래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돼야지 취소할 게 있지만 표시가 안 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이 경우는 표시가 안 되더라도 동기착오를 취소할 수 있죠. 이게 그 3번 사례. 동기가 상대방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36번의 경우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여러분 25회 때 실제 기출문제예요. 이중매매에서 가장 간단한 사례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건 낼 필요 없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라 해서 토시 하나 안 바꿨어요. 그대로 25회 때인 거, 재작년 거. 이중매매 사례고,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명에 적가담을 줘놨으니까 이중매매는 무효다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1. 갑병사 매매는 무효다. 제1매수는 을은 제2매수는 병에 이전등기 청구는 못하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그 대신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유해서 제2매수는 병에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3번은 맞죠. 4번은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판라고 그랬죠. 이중매매 물어보면 요즘에 절대 안 빠져 나오는 거. 제2매수인을 소유자로 믿고 다시 양도받은 제3자는 선의 할아버지도 일체 보호가 안 돼요. 요거는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는 절대 무효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고, 5번의 경우는 제1매수는 각과 병사 이중매매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저우권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하고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존이 되는 피보존 권리는 금전채권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저우권은 금전채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요거는 왜 안 된다고 가르쳐줬나요? 지금 요 이중매매를 아까 허위표시처럼 사행이 나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사행이다 취소시켜달라. 제1매수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요거 취소시킬 수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저우권 가지고는 안 되고 요 금전채권 아니니까. 지금 하는 말을 최근에 들어본 기억은 나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 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금전채권이 피보존채권이 요 금전채권 아니잖아. 응? 두 번째, 채무불량이나 손해배상 조건을 가지고 채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거는 더 문제가, 손해배상은 금전배상 원칙이야.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왜 안 된다고 가르쳐줬나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중매매보다도 손해배상 채권이 먼저 발생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해치기 위해서 이중매매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중매매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 채무불량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나중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현재 발생되지도 않냐는 나중에 장래에 발생된 채권을 해치기 위해서 이중매매했다. 이렇게 논리 구성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중매매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저권이나 손해배상 저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두 개 다 번갈아가면서 물어봤는데 물론 여러분은 악부전을 상냥하고 이것만 외우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다 깜짝 웃어. 허위표시는 동글배기 이중매매 X에서 뭐가 동글배기 X에 그랬더니 요거는 채권 취소권 행사 이중매매는 안 되면 그 이야기다 그 이야기야. 외우세요.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지 뭐. 저렇게 외우고 다니더라면 개운하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듣지도 안 하고 그러고 이런 거 설명해줘도 본인은 알고 있다고 착각해버려. 나는 다 외우고 있다. 이중매매 안 돼요 그러고. 그렇게 설명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틀리니까 사례로 나오면 틀리고. 그러니까 저렇게 외우기라도 하시고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38번은 그 상림권의 중요 조문 좀 외우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1번은 216조 인지사용 청구권이에요. 그거 조문을 예들어놓은 거고 답은 2번이 틀려있고 요게 경계선 부근의 건축금지 242조죠. 그 자주 물어보는 조문이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경계로부터 반 미터 뛰는 거는 맞는데 그러다가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되거나 착수 1년이 경과하면 철거 청구 뭐 하잖아.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이럴 때도 철거 청구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근데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됐다고 전제해 붙잖아요. 그럼 철거 청구 못해요. 242조 경계선 부근 건축금지.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은 237조 조문 그대로고 4번은 종래 우리 시험 주의토지 통행권 있죠. 219조 요거 빼고 나머지 중에서 판례로서 시험에 2번이나 나온 것이 4번 판례고
그 담이 없을 때 상대방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이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상대방이 협력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따라서 4번 판례는 맞고 5번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244조인데 상린관계나 민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논란이 되는데 내가 눈을 이야기했어요. 일부 중개사 체계는 그냥 싸잡아서 상린관계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게 판례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상린관계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이런 판례는 아직 없고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244조하고 아까 2번 지문 있죠. 경계선 부근의 건축금지가 2번이에요. 242조. 요 두 개에 관해서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요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정확하게 5번은 맞죠. 244조. 임의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242조, 242번 지문이에요. 경계선부근의 건축금지 이것도 임의 규정인 것이 판례. 요 두 개 조문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 있다고. 그냥 나머지는 이제 판례는 안 나와 있는데 요 두 개 조문이 임의 규정으로 판례가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도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학자들이 이리 이야기를 하지만 그따라서 모든 상린권 규정, 임의 규정 이런 판례는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알아듣으면 됐고 그 다음에 38번에 물권 법정 중에 요즘에 갑자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1번 판례는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언젠가는 나오니까 신경 쓰라고 신신당부한 건데 1번은 일단 틀려있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등 무엇이든 하잖아요. 근데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이 안 돼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니까 185조 반하니까. 그 대신 어떻게 포기하는 건 허용이 돼요. 그때 이런 걸 가르쳐 드렸어. 갑이라는 사람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을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좀 사용하자고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상대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걸 구별하고 그랬죠. 근데 1번은 상대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대세적으로.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어요?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거 안 되는 거라고. 특정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지만 그런 거를 채권적으로 포기한다.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이것도 저번에 가르쳐 드렸다고. 이것만 출제 안 됐으니까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2번은 다 할 것이고 간섭법상의 물권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미인께 뭐 물리 양도 한 자는 3번 물권 법정 중 물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개인이 함부로 상설 모하니까 틀려있고 4번은 흔히 말하는 사도통행권 이해 들어놓은 거예요. 사도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니까 인정될 수 없다. 답은 5번이잖아. 제일 쉬운 거 5번 해놨잖아요. 그냥 그래서 5번으로 한 거예요. 앞에 내놓으려다가 잊고 그냥 맞히시라고. 간섭 제일 많이 물으면 판례기도 하잖아. 그 5번이. 그 원천 수는 물은 토지 일부잖아.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그 물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천권이나 감싼 물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 판례고. 그 다음에 39번은 1번, 2번 나란히 쏘는 이유는 이제 지겹도록 가르쳐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해도 알겠죠. 1, 2번 비교라고 나란히 써놨고 1번은 보존 등기, 2번은 이전 등기. 권리변동의 당사자에서 등기 추정력 인정이 되는가? 판례 입장에 반대죠. 보존 등기 경우는 추정력 인정이 안 되잖아. 2번 이전 등기 추정력 인정이 되고 권리변 당사자에서도 두 개 다 맞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되는 거 이제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추정력에서 갑자기 새로운 닭것으로 떠오른 판례가 3번이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 밑에 3번 써놓은 거이고. 요즘에 불법 등기, 불법 말소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라고 가르쳐줬잖아. 3번이. 그 등기가 뭐 되기 전이라도, 회복되기 전이라도 최종 등기 명의는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추정력 인정이 된다. 그 판례죠. 따라 1, 2, 3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4번은 요건 묻는 판례예요. 제3자 처분에 개입된 경우에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요 을이 갑이 원래 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인데 이 을이 갑의 대진이라고 칭하고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각해서 얘한테 등기까지 이전이 됐는데 전 소유자 갑이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주장을 해서 현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렇게. 그럼 이 소송 사건에서는 의뢰 대리권의 존재 유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인 건데, 이 의뢰 대리권의 존재 부분에서는 두 놈 중에 누가 입증하냐, 요거 묻는 거예요. 판례 내가 가르쳐 줬어요. 가장 기본 판례가 등기 추정력은 등기 원인 및 적법 절차도 추정력이 미친다고. 요거 하나면 웬만한 거 다 알고 먹는다고. 요 판례가 여기도 적용이 돼. 이 앞으로 등기가 격려됐죠. 그럼 이 등기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격려된 등기로 추정. 그럼 여기 적법 절차는 요 을이 뭐이다? 적법한 대리인이다,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 등기 추정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대리권의 존재들 가지고 추정력이 미친다. 결론. 두 놈 중에 누가 뭐 입증하라? 병 쪽에서 얘는 갑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입증할 필요가 없고 추정력 인정되니까 전 소유자 쪽에서 의뢰 대리권의 부 존재가 입증, 내 대리인이 아니라 그 이야기야. 답은 따라서 5번이 틀려있고, 이것도 적법 절차 추정력이 미친다, 그 판례예요. 4번하고 5번 그 응용해 놓은 거예요. 5번은 미성년자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증권자 을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있는 길 하지 준 거 여기까지.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증권자 을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불이익하고 증권자 을에게는 이익이 되죠. 이런 거를 이해상반행이라 그래요. 이런 부모들도 많이 있다고. 요 미성년자는 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 법정 대리는 증권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법정 대리한 걸 이용해서 뭐 해버린 거예요. 미성년 자소유 토지를 지한테 뭐 증여. 그러니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뭐 불이익, 증권자에게는 이익.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해상반행위. 이런 거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물도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상반행에 해당되는 건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불이익하고 증권자 법정 대리인 이익이 되는 거를 이해상반행위. 이런 이해상반행위하고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못하고 가정법원에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 대리인을 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사례가 일단 증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증여는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가 의뢰 증권자죠. 의뢰 이전 느끼는 적법한 걸 추정되지 않는다. 잘못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일단 예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격려된 등기로 추정이 돼요. 여기서 적법 절차는 특별 대리인이 대리를 했습니다. 이런 게 다 추정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특별 대리인이 대리해야 되니까. 이거는 법정 대리인 증권자랑 해서 대리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미성년자 자식놈들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죠, 애들이. 이런 부모들 실제로 많이 있다고, 요즘에. 답은 5번이고 40번은 그냥 쉽게 고르겠죠. 답은 2번이잖아요. 답은 2번이 틀려있잖아요. 법률 행위시를, 모든 것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니까요. 효력 발생 시점도 아니고. 원리를 지급도로 가르쳐 드렸잖아. 어떤 법률행위가 판사실세 해당이 되는가도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률 기준으로 판단. 아까 앞에 대리에서 나왔다시피 126조 권을 넘은 편대가 성립되는 게 여부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률행위시 대리 행위실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칙이. 그 답은 2번이 틀렸고. 3번 넣어놓은 이유는 알겠죠? 하도 물어보니까. 그 동기 불법 관련해서 그러나 주의할 것은 3번 판례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뿐이지, 이거는 무효는 무효예요. 허위표시에서 무효가 돼요. 3번.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오해하니까. 108조 허위표시에 의해서 3번 사례는 근저당 설정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러나 반사일서 무효는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이거는 2015년도 판례 반사일성에서 무효지만, 우리 시험은 거꾸로 물어봤어요. 민사소송을 물어본 거 우리 시어머니.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 그 반대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니까 그 답은 그 2번만 틀려있고, 그 1번은 속으면 안 되시고, 이혼 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라고.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써준 것은 반사일성 무효예요. 이번 시험은 속았다 치고 26개는 맞히셔야 돼요. 원래는 30개는 기본으로 맞히라고 내놨는데 아까 보니까 전부 그냥 속은 거 다 속아붙잖아요.
그죠? 속을 거 다 속아붙잖아요. 자, 그런 것만 속지 않도록 하면 30개는 맞춰요. 점수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24일 날은 아까처럼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실 때는 책 2개는 들고 오셔야 돼. 책 2개는 일요일 날 고생 많이 했네요.